네, 반갑습니다. 김문철 세법TV의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문제,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과세 기한이 끝날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요, 이거는 자동 확정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성립 시기가 수익 금액이나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이 되고 그때 자동 확정이 되는 거죠.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기억,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니은 증권거래세에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이 됐을 때 이게 맞는 얘기죠. 매매거래가 확정이 됐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되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맞는 얘기죠. 리을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가 납부일이 아니고요. 수시부가의 사유가 발생한 날. 틀렸고요. 미음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일단 상황별로 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납부지원가산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납부지원가산세가 10만분의 25씩 붙잖아요.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10만분의 25씩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납부고지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3%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고지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납부지원가산세는 납부고지세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때 3%가 붙는 거니까 그때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옳은 내용은 니은하고 디귿하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중에서 장부 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세의 임무로 보관할 수 없다. 일단은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들었어요. 이게 여기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걔네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렇게 들었으면 맞는 얘기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포함해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의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납세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3번, 납세자 등은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 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죠? 이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로도 해당 장부 등을 일시에 보관할 수 없다. 아니, 이제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경우, 사유에도, 여기 틀렸고요.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제보할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장부 등을 계속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유로도 보관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3번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4번에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이게 그 납세자 권리 있잖아요. 이쪽 파트가 양이 좀 많긴 한데 납세자 권리는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많이 외우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는 많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뭐 2년 연타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사진으로 좀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4번이 옳은 문구가 되겠고요. 5번에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반환하는 거죠. 7일 이내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즉시 반환한다.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문제. 국기법상 납세의무 성립할 때 특별한 조처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거. 이걸 우리가 자동 확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성립했을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거, 얘를 우리가 자동 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지세 자동 확정되는 거 맞죠? 자동 확정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자동 확정되는 거 맞고요.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자동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및 원천 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 이 이름 바뀌었죠? 원천 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원천 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와 원천 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 얘네들도 자동 확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하는 거죠.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만 자동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보니까 2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요거는 자동 확정되는 거 아니죠? 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 확정되는 거고요. 요 1, 3, 4, 5번 말고 자동 확정되는 거 하나 더,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 그죠? 근데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도 납세무가 성립했을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과 관련한 법정 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이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 맞습니다. 중간에 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 맞죠. 이번에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죠. 3번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그렇죠? 납세의무의 확정일,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 이 납기전 징수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 확정일, 납부기한 전 징수에 따라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그 압류와 관련해서 확정된 그 세액의 법정 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아니고요, 그 압류 등기일로 하는 겁니다. 얘는 압류 등기일로 하는 거죠. 납부기한 전 징수 아시죠? 납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에 체납이 됐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세무서에서 징수하려고 하는 이 납세 고지서에 의한 그 세액의 징수가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어렵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해가지고 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하기 힘든 그런 사유들,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그 사이에 다른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었을 때, 체납으로 해서 압류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강제 징수에 의해서 압류가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가지고 징수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고지서를 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납부기한 전 징수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은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납부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압류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압류와 관련해서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 등기일을 법정 기일로 한다. 압류 등기일을.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자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런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법정 기일은요, 다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입니다. 그 물적 납세 의무에 따라서 발송하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 기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국세징수법에 대한 얘기죠. 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및 압류의 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죠? 요게 이제 여기까지.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작년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해 용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으면
강제 징수를 이제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작년까지는 체납처분의 중지, 지금 올해는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한 강제 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 청구 또는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강제 징수를 종료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된다. 뒷문장이 틀렸어요. 앞문장까지는 맞거든요. 앞문장 이렇게 과거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 그죠?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서 그 압류 재산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교부 청구 또는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 청구 또는 참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시 말하면은 교부 청구나 참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본 압류한 과세관청한테 교부 청구를 하는 거죠. 또는 참가 압류를 해가지고 뭐라도 받을 게 있다면 그러면 필요적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뒷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부 청구나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 청구 또는 참가 압류와 관계된 그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남을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강제 징수를 종료하면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뒷말이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이네요. 1번. 2번에 이제 이렇게 1번의 본문 사유, 1번의 본문이 여기 또한 앞에 여기 1번의 본문 사유, 이게 1번의 이 본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꼭 심의를 거쳐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체납처분 중지도 이런 문구가 있었고요. 그대로 올해도 이 용어만 바뀌었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강제 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2번 맞는 얘기. 3번에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 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가 있다. 그죠? 압류 재산 매각의 유예 제도죠.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체납처분 유예. 근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올해 없어져 가지고요. 얘네들을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라고 하는 거죠.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4번에 세무서장은 압류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압류 매각 유예 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매각이 유예됐을 때는 그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번에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6번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압류가 이렇게 해제에 관계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5번도 어떻게 보면 압류 해제에 좀 연결되는 거고 6번은 말 그대로 그냥 압류 해제에 대한 얘기고. 그죠?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네요. 6번에 1번. 세무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압류한 재산이 체납자 게 아니야. 제3자 거인 거죠. 제3자가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소유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 거인 거죠. 바로 돌려줘야죠. 압류 해제해서 제3자에게 바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압류는 즉시 해제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세무서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압류 해제 절차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그 다음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 4번.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요. 5번에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산을 제공한 거죠. A라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었는데 B라는 재산을 제공하면서 A 재산 압류 해제해달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압류한 재산, A 재산 압류한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임의적
해제 요건이죠. 임의적 해제 요건, 강제가 아니고요.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다.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7번. 국세징수법상 강제 징수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압류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1번.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동산 등을 인도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지금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A라는 체납자의 예를 들면은 뭐 TV나 냉장고나 동산 또는 그 A라는 체납자의 소유의 유가증권을 체납자가 압류 안 당하려고 동생네 집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A 건데 동생네 집에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명확하게 A 건데 그럼 그런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그거 압류하겠다라고 문서로서 인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내놔라 인도 요구하는 거고요. 인도 요구받은 제3자가 동산 등을 인도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없다. 아니 이러면 이건 아니죠.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동생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게 해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그죠? 이거는 수색 등을 해가지고요.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압류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체납한 사람들 재산들 다 친구나 동생 뭐 아는 집에 다 맡겨버리겠죠?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 2번.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그렇죠.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압류할 수 없는 겁니다. 4번에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에 발생한 채권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체납자나 제3자가 압류재산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류재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거기서 천연과실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천연과실은 체납자나 제3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체납자나 제3자의 거라는 거예요. 그 천연과실은. 그렇죠? 그래서 매각으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사용 수익하고 있는 체납자나 제3자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재밌는 문제였죠. 체납자료 제공에 관계된 얘기인데 그 체납자료 제공 관련해 가지고 이 괄원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 고르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무사장은 국세 징수 또는 공익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이런 데에서 이런 사람들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이거 만 원이라는 말은 있네요. 500만 원 이상인 자. 그렇죠? 여기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 그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1, 500, 3, 500. 예, 2번. 자, 9번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장부 기록의 파기. 그렇죠? 장부 기록 파기 맞습니다. 그것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은닉 맞습니다. 재산 은닉도 맞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맞습니다. 이것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하나인 거죠. 4번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5번에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잖아요. 착오. 실수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기나 기타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안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뭐 답이 5번이 되겠죠. 10번 문제. 이게 은근히 좀 나와요. 조세범 처벌법 한 두세 페이지 달달달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에 벌금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징역형과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조사 포탈범, 그죠? 조세 포탈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등의 관련범 중에서 재화나 용역에 공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공급받지 않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는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도 하지 않았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실제 거래도 하지 않았으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이거를 제출했거나 또는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한 거죠.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건데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위반범이라든지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불이행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실제 거래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했다. 여기 1번 있네요. 1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병과하지 않는 겁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국기법, 국징법, 조처법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2020년도 기출문제 풀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조법은 이거는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기 때문에 국조법은 풀지 않겠습니다. 총 10문제는 스킵할 거니까 2문제의 국조법은 스킵하고 나머지 법소부 중에서도 또 8개 스킵하고 해서 총 10개를 스킵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금 해보는 거거든요. 문제풀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그 10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해답 맞춰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에 대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